오늘 이 영화에 대해서 그 전에도 이야기하는 여러 자리가 있었지만요. 또 오늘은 요즘 가장 주목받고 계시는 작가 중에 한 분이시죠. 이스라 작가님하고 또 여기 계신 세 분하고 이렇게 저렇게 또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에 대한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옆에 와 계시니까요. 제가 소개해드리면 들어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쓰고 연출해주신 연상호 감독님하고요. 박정민 배우님, 권혜호 배우님, 그리고 이슬아 작가님까지 함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박수. 자리 권하는 사이. 네. 극장 로비는 뒤지근도. 거기 계시는 분들이 다 여기 와 계셨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만나시는 순간 한 분씩 여쭤볼 건데요. 제가 간단하게 오늘 모이시게 된 인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어쨌든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박정민 배우님 무제출판사 대표님이신데 여기 이슬아 작가님도 해영출판사 대표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출판사 대표로서 동료로서 또 함께 하셨고 또 그리고 박정민 배우님께서 또 지난 6월에 아시는 분도 다 아시겠지만 서울국제도서관 갔을 때 사셨던 관심 있는 책들에 이슬아 작가님 간여장의 시대가 또 있었고 간여장의 시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또 작가님이 지금 이 연상호 감독님이 이 영화 원작과 시나리오 쓰고 연출하신 것처럼 이슬아 작가님도 그 간여장의 시대 영상화 드라마 작업 때문에 그 각본 작업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그 주인공 그 작가님을 모티브로 한 주인공 이름도 슬아인데 슬아가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되게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아름다운 아저씨로 나오는 슬아 작가의 아버지 웅이 역할로 인터뷰에서 세상에다 대고 권혜호 배우님 생각했다고 얘기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권혜호 배우님이 책도 읽으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이런저러한 인연으로 또 이 이슬아 작가님이 세 분의 팬이시기도 해서 얼굴 너무 재밌게 보셨다고 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뜻깊은 얘기 나눠보려고 하고요. 일단 여러분들 만나신 인사 말씀부터 한 분씩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굴 연출한 연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민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영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작가 이슬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출판사 대표입니다. 맞네. 그리고 지금 활동 중이신 거죠? 네, 제가 출판사 대표로 있습니다. 그럼 갑자기 자랑을 하시면 출판사 대표라고 하니까 괜히 껴들고 싶어서. 한 권 정도는 지금 쳐주지 않습니다. 그래,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출판사 쪽이 좀 엄격합니다. 네. 저희 와우포인트 제작사 포인트 와우포인트 퍼블리싱이라는 정말요? 책이 2권이 나왔습니다. 두 번은 어떻게 쳐줍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3권 정도는 내. 그거는 뭐 아무나 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할까요? 출판계 신진 사장 2분과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온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2분 모시고 출판계 분들과 함께 영화 얼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저기 인사 나누면서 대기 공간에서 이슬아 작가님 영화 어떻게 보셨냐고 했을 때 너무 재밌게 봤어요.까지만 듣고 어떻게 보셨는지는 아직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일단 간단평부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엔딩 크레딧 올라가서 모두 이 영화의 여운 속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2번 보고 오늘 한 번 더 보고 왔는데 우선 진짜 너무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있게 보았어요. 뭐부터 말해야 할까요? 우선 2 배우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맨 처음에 그냥 등장하실 때부터 너무 압도당했던 것 같아요. 권혜호 배우님도 그렇고 박정민 배우님도 그렇고 다른 인터뷰에서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도장하는 것을 연습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이미 장인인 것 같은 얼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할아버지, 엄마의 아빠가 도장 가게를 오래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 도장 가게 손녀로서 항상 초등학교 끝나고 가면 할아버지가 도장을 파고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도장 파는 사람의 얼굴을 조금 알고 있다고 생각해왔는데요. 너무 그 사람인 거예요. 근데 심지어 도장 파는 연습은 정민 배우님이 더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듣고 자기네 얼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연습해서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이 굉장히 궁금했고요. 동시에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민 배우님 처음에 그 카메라에 들어오는 순간에 집에서 되게 깔깔대면서 웃었거든요. 그게 웃긴 장면은 아닌데 저 사람이 나오면 그냥 웃게 된 이게 근데 좀 배우로서 아쉬운 부분이기도 할까요? 아니 좋은 부분이라고 좋은 생각합니다. 좋은 네. 저는 이번 영화 제가 그게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등장하자마자 너무 웃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쳐다보고 있는 네. 사람인데 고맙습니다. 예. 네. 그 두 배우분에 대해서 상상을 지속적으로 더 하겠지만 사실 제일 물어보고 싶었던 건 연상호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었어요. 그 최근에 제가 지금 드라마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바로 안 만들어지는 고통이 있잖아요. 책은 그래도 열심히 쓰면 빠르면 반년, 늦어도 그래도 1, 2년 안에 나오는데 드라마나 영화 같은 커다란 자본이 드는 것은 더 길어지기도 하잖아요. 연상호 분이 정말 훌륭한 작품들 다작하셨는데 어쩜 그렇게 만들어내시는지 첫 번째 궁금했고 두 번째로 선인을 잘 못 그린다고 인터뷰하신 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제 콤플렉스는 선인만 그리고 악인을 못 그린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그 영규라는 악인을 너무 잘 그리신 분이라서 악인 그리는 법에 대해서 또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 안에서 악을 꺼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부럽습니다. 사실은 선인을 잘 그리신다는 것은. 근데 저는 사실은 작가님 여기 앞에도 써있는 인간 이스라라든가 이게 그 어떤 창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 행위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법칙 같은 거, 이게 자기의 뭐라고 해야 되나 루틴 그런 거를 세우는 거에서도 사실은 좀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작가님의 이런 인간 이스라나 뭐 활동들을 보면서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윤종신 그 월간 윤종신 같은 거를 하면서 이게 사실은 저도 느끼는 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게 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냥 주제나 다양한 주제나 어떤 방식 뭐 예를 들면은 내년에는 뭐 장르를 하나 써야지 올해는 뭐 조금 개인적인 걸 써야지 이런 몇 개를 법칙을 정해놓고 그냥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쓰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쌓이잖아요. 영화는 또 이제 기다리는 거다 보니까 얼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대본 사실은 이제 원래 대본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대본이 만화화가 되고 저는 그 대본이 남아 있는 줄 알았어요. 컴퓨터에 너무 옛날에 쓴 거다 보니까. 근데 이제 박정민 배우한테 전화로 나 이거 얼굴 찍을 거니까 할래? 그랬을 때 할게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박정민 배우가 할게요 라고 얘기했는데 뭐 1인 2역을 하면 어떨까요? 그런 얘기도 이제 바로 20분 만에 문자가 오고 그러면 시나리오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약간 두려움을 느꼈어요. 이게 한다는 게 아니라 또 시나리오를 이거는 보고 결정할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 하고 알았어 보낼게 하고 제가 그때 촬영 중이었거든요. 촬영 중이었는데 밤 촬영 중이었어요. 새벽 3시에 촬영 끝내고 작업실에 가서 조금 다듬어가지고 보내야겠다 시나리오를 해서 컴퓨터를 뒤져봤는데 대본이 없는 거예요. 유실돼 버렸어 대본이. 너무 옛날에 써가지고. 그래서 박 배우 지금 한다고 했을 때 빨리 줘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만화책을 꺼내다가 대본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침 7시까지. 몇 시간 만에 그럼 그렇게 그럼 정리하신 아침에 보였어요. 그래서. 네.
아침 8시에 시나리오 보내준 사람 처음이에요. 나도 같이 자야 되니까. 근데 밤새 촬영했으니까. 그 연상호 감독의 쓰기에 대해서는 옆에서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항상 보통 우리는 어떤 작업을 하고서 그 작업에 몰입하잖아요. 다른 거 신경 못 쓴다고 하는데 그 동시에 일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멀티가 예를 돼요. 들면, 예를 들면 근데 그게 멀티가 돼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멀티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운동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그냥 올해는 언제까지는 뭔가를 써야지, 언제까지 뭔가를 써야지 하면은 이제 운동이 그렇잖아요. 이게 뭐 비 오니까 안 하고 뭐 하고 안 그러지 하면은 진짜 운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무조건 쓰는 거예요. 그냥 뭐 촬영을 나가든 뭐 하든. 그러니까 그게 촬영 중에 쓴다는 게 촬영 중에? 네, 촬영 중에 써요. 가끔은 저희 보면 그 장소 이동하는 중에도 핸드폰으로 쓰고 있어요. 대본을. 감독님한테는 글쓰기 운동 같은 거네요. 글쓰기 운동. 그러니까 그게 그 법칙을 안 정하면은 안 쓰게 된다는 거죠. 영원히 안 쓰게 될 수도 있다. 제가 주말에 무대 인사를 도는데 다음 거 못 쓰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걸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제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뭐 갑자기 감독님 나 지금 뭐 쓰고 있으니까 뭐 좀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이틀 만에. 다 쓰셨어요? 그러니까 쓰고 있다고. 그러니까 벌써 뭔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그거를 안 쓰고 있으면 술로 몸이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건강상에 더 근데 사실 그게 뭐 다 영상화가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남아 있다 보면은 어느 시기에 기가 막히게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오거든요. 누가 이제 왔을 때 뭐 이 정도 뭐 되는 거 뭐 없어요? 그러면 있지. 있어. 보따리 장수네, 보따리 장수. 기다려. 음악 있지. 하시는 분들 보면 사이를 이거 조금만 고치면은 노래들은 너무 차나요. 이거 조금만 고치면 당신이 원하는 거네. 약간 그런 식으로. 언제나 주머니가 채워져 있는. 근데 작가님도 다작하시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쓰시냐, 자주 쓰시냐. 저도 이제 다작하는 편인데 저는 이제 출판계 문학 그리고 산문글을 주로 쓰다 보니까 그 자본을 투자할 만한 팔리는 이야기를 어떻게 자본이 좋아하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를 다듬어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는 저도 이제 너무 신인이고 막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자극적인 팔리는 이야기를 제 영혼을 팔아가면서 잘 수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너무 지금 상업적 성공의 혈안이 된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작가예요. 네 맞아요. 그게 저한테 상업적이라는 말이 전혀 부정적인 말이 아니게 된 더 지 대중적인. 됐고 더 대중적인 방향을 향해 가고 싶어서 이게 너무 욕심이 나는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고치면 당신이 원하는 방향이 되라는 게 제가 진짜 얻고 싶은 기술인 거예요. 근데 보통 저는 원래는 제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이야기가 있으면 마지막 마침표 끝날 때까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이 이야기와 같이 되게 신성한 한편의 힘이 있다고 느끼고 그걸 말로 했을 때 충분히 약간 시시하게 전해질 것 같아요. 말조차 않고는 되게 이야기를 보고 가는 작가였던 것 같은데 이 방송 제작 업계 판에서는 한 30초 안에 얘기해서 흥미로울 것 같은데 라는 로그라인 딱 나오지 않으면 안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되게 적극적으로 피칭하는 작가가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저는 그렇게 싫지만은 않거든요. 저도 좀 괜찮아요. 왜냐면은 제가 요즘에 일본 작품을 몇 개 쓰고 있는데 일본 작품 그 중에 하나는 또 촬영도 끝났는데 연출은 제가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글만 썼는데 근데 또 일본의 문화 약간 다르더라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뭐 작가 드라마든 영화든 이게 감독의 글을 받는다라는 개념인데 또 일본은 꼭 그렇진 않죠. 상업적인 거면은 신업 써서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정말 신업을 대충 생각나는 거 쓰고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피드백이 이만큼이 와요. 되게 디테일하게 와요. 뭐 이런 내용 이게 뭐 예를 들면 딸이랑 같이 다니는데 바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게 엄청 디테일하게 오는 거예요. 자기네들 원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그러면 그대로. 아니 답장을 써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구상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아 이렇게 돌려 말하면은 아니야 그쪽에서 하자고 했었어요. 근데 거기 약간 협업 개념으로 생각. 완전 협업 개념으로 생각해요. 또 되게 또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감독님 덕분에 저 부산 영화제 가서 오구리슌 봤어요. 그 일본 쪽이랑 오구리슌이랑 술 마셨어요 저희. 오구리슌이랑 술 마신 분이랑 제가 관객과의 대화라고 했는데. 그럼요. 제가 이번에 일본에 한 작품 주연이 오구리슌, 오구리슌과 아오이유. 저는 아오이유와 하이볼을 맞았습니다. 일본에서. 누가 더 대단한가? 근데 이 창작자분들 출판계 신진 준경 대표님과 늘과 얘기하니까 이야기를 어떻게 빨리빨리 만들 수 있는가, 더 대중적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재밌는 이야기로 화두를 열었는데, 일단 제가 소개해드린 그 2년 중에서 저는 이 이야기를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이슬아 작가님이 인터뷰에서 간여장의 시대 웅이 역으로 권희호 배우님 생각했다, 그리고 실제로 아버님하고도 되게 닮으셨다고 막 하셨어요. 근데 그 인터뷰 아버님이 굉장히 개성 있는 분이라서 맞아요. 지금 옆에 아빠가 앉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 인터뷰에서 작가님이 밝히신 이유는 그 간여장을 반길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작가의 말에서도 웅이라는 캐릭터가 한평생 근면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인데 그럼에도 가부장제의 권위 같은 데 젖지 않고 되게 가정 내 민주주의 같은 거를 되게 잘 받아들인 아름다운 아저씨로 묘사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도 그게 권혜영 배우님이 딱 어울린다고 생각한 이유가 뭘까 저도 생각해봤는데 어떤 면에서는 배우님이 약간 왜 기존 질서 같은데 기대거나 순응하지 않고 자기만의 힘으로 뭔가 이루어가는 그런 인물들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또 배우이자 어떤 면에서는 사람 전에요가 풍기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웅이하고 이 영화의 이명규는 되게 결이 다른 사람인데 어떤 면에서 바탕에는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미지가 좀 흐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비트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영화의 이명규를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이 영화의 이명규는 너무 무서우면서도 이해돼서 더 무서운 인물인 것 같아요. 원래 제 간여장의 시대의 웅이는 상당히 다정하고 귀여운 아름다운 아저씨인데 지금 여성 감독님이 만들어주신 이명규님을 보면은 지금 아내를 죽인 남자이기 때문에 지금 간여장의 시대랑 상당히 부적절한 남성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하면서 봤어요. 사실 좀 배우님의 존재감을. 근데 그럼에도 권혜호 배우님이 좀 너무 급진적인 분이라고 생각해왔는데요. 이 간여장이라는 것이 탄생이 되려면 이제 딸이 혼자 잘나서가 아니라 이 딸을 커버해줄 사실 부모님이 조금 더 대단한 캐릭터들이거든요. 그걸 감당할 아저씨 배우가 한국에서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봤었다가 방금 영화 보고 너무 무서워서 네, 엄마를 죽인다고? 무서운 아저씨죠. 네, 그쵸. 죽인 건 이분이시긴 한데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좀 어떻게 근데 간여장의 시대 최근에 급하게 읽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작년에 제가 그 책을 누군가에게 받았는데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게 작가님 옆에 놔두고 이런 말하면 되게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그 표지에 굉장히 자극받는 사람이거든요. 네, 저한테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보라색이나 초록색이 어린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 색깔을 느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 화려한 색채가 선뜻 이렇게 손에 잡히지 않게 해서 거의 1년 가까이 서가에 이렇게 있다가 이번 주에 읽었습니다. 근데 배우님 무슨 색 책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갱지 같은 색깔이 있습니다. 예, 그런 소색기 책들. 홍상수 감독님 영화 나올 것 같은 그런. 그런데 글쎄요, 책 보면서 웅이에 대해서의 느낌은 제가 비슷한 점은 몇 가지 있더라고요. 실제로 비슷한 점. 네, 제가 집에서 하는 루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요? 커피 내리기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하는 몇 가지
그리고 음식 쓰레기 등 청소 등. 지금 오늘도 나오는 게 음식 쓰레기 버리 맞습니다. 예. 우와.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사적인 일이어서 저희 집에서도 아들 딸과 저희 가족은 함께 담배를 핍니다. 예. 아들 딸 다 19살만 함께 담배를 핍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럴 줄 알고. 그래서 보는 내내 웅이가 좀 비슷한 느낌도 많이 받았긴 했었어요. 예. 저희 집에서도 저에게 제 떠리를 건네주는 아저씨가 딱 한 명 있는데 그게 저희 아빠였거든요. 좋은 아버지죠. 반갑습니다. 이런 걸로 서로가 반가워하죠. 1인 2역 하시면서 어땠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 원조 촬영 들어가셨었잖아요. 이 영규라는 인물이 사실 이해되고 용서하고 동의되지 않더라도 저는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에 너무 소름 끼치고 너무 무서운데 영규의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모멸이었을 수 있겠다. 세상이 거대하게 자신을 엿먹이는 느낌이었을 수 있다는 게 되게 크게 오더라고요. 근데 그 자신과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들을 동시에 연기하는 것이잖아요. 너무 어렵지 않으셨나요? 이 질문 많이 받거든요. 1인이요 어렵지 않았냐고.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어려울 새가 없어요. 어려울 시간이 없어요. 네. 어려우면 안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본능에 맡기는 거고, 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15회 가발 쓰면은 그냥 그 그냥 사람 가발 쓰고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렌즈 끼고 그냥 나는 아버지다 하고 그냥 하면 해야지. 이게 뭐 너무 어려운데 이 고민할 새가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시간이 많았으면 오히려 어려웠을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어려웠던 기억이 없거든요. 그것은 왜 그래가를 제가 생각을 이제 이 질문들을 받으면서 해봤는데 시간이 없었구나. 네. 오늘 뭔가 일맥상통한 주제로 흐르는 것 같은데요. 시간을 쪼개서 빨리빨리 무언가를. 근데 뭐 어쨌든 그 인물들의 감정들에 대해서 그들의 행동의 당위성에 대해서 뭐 당위성이라고 하면 조금 뭐 못된 말이지만 어쨌든 뭐 배우로서 연기를 할 때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미리 좀 하고 들어갔고 그런 감정들을 제 안에 내가 갖고 있는 감정 중에 내가 기억하고 있던 어떤 그런 못난 모습 중에 어떤 것들을 골라서 증폭을 시키면 이명규가 되고 임동환이 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고 들어갔던 건 있는 것 같고 그러고 뭐 촬영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어려울 새는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두 분 감독님이랑 박정일 배우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도 이 자리 때문에 영화 다시 보다가 임영규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모멸감이 가장 큰 분노 버튼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기도 자기 입으로 정영이를 죽이게 될지 몰랐다 그랬는데 가장 거기서 트리거가 되는 말이 당신이 나를 못생기게 보지 않아서 용기가 됐다. 근데 거기서 임영규가 네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라고 할 때 그게 꼭 내가 아름다움과 추함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네가 나를 예쁘게 봐줬다고 얘기하면 내가 당신을 예쁘게 봐줬다고 얘기하면 그게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건가. 그래서 그게 가장 이 사람의 그걸 건드리는 건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느끼고 인물이 연기하신 건지 또 감독님은 그 부분을 그렇게 쓰신 게 어떤 생각에서였는지. 그 인물의 모든 걸 다 이해를 할 수는 없죠. 배우가 대입을 시켜보는 수밖에 없는데 저는 어쨌든 배우이고 여러 작품들을 했잖아요. 그때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어떤 이런 피해의식과 모멸감 그리고 어떤 그런 분노 버튼이 그냥 탁 눌리는 순간이 언제가 있었을까? 만약에 없었다면 언제였을까를 좀 대입을 해보면 제가 이제 여러 영화들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는 욕을 엄청 쳐먹은 영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영화가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나도 있고 심지어는 같이 같이 먹은 것도 있어. 근데 배우 입장에서는요 그 영화가 되게 소중하거든요. 그
막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그 영화를. 나는 이 영화의 의미를 알고 있다. 나만큼은 그래도 이 영화가 가진 어떤 의미와 이 가치. 영화를 만드는 과정도 알고 있고 어쨌든 해왔던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그 영화가 나를 배신한다? 어느 순간에? 그러면 좀 멘탈 터질 것 같아요. 그 영화를 만든 누군가가 뭐 이렇게 좀 이 영화에 대해서 자기 고백 같은 거를 하면 그때 정민이 개인 캐스팅했으면 이러시게. 아니요. 그러니까 그 영화 자체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죠. 사실 나는 잘못했어라고. 그런 만약 그런 순간이 오면 되게 화가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내가 이 감정을 어떻게 대입을 해볼까라고 이제 생각하다가 그런 감정 비슷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감독님 어떻게 딱 그 분노 버튼 트리거가 되는 순간에 딱 그 대사를 쓰셨어요?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애초에 이제 구상을 할 때 그 이명규가 그 정영이를 죽이는 이유가 못생겨서 죽여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어요. 근데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자기 아내가 못생겼다고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이제 하고 했는데 이제 이명규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규칙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꽤 오랜 시간 동안 그걸 참고 있었거든요. 참고 있었는데 이제 백주상과의 실제 그 신랑이들이 이제 이명규를 점점 한계치까지 이제 올렸는데 사실 아마 정룡이 입에서 자기가 뭐 예를 들면 어떻게 생겼다라는 일종의 고백 같은 거는 들은 적이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규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이제 그거를 본인 입으로 얘기하는 순간 그거를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네 입으로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뭐 그런 대사가 있는 그런 거였지 않아요. 굉장히 쉽게 썼습니다. 저 막 내 안에서 막 꺼져 나오는 얘기가. 그래서 마치 내가 이명규인 줄. 아니 근데 여기 가니까 뭐라 할 말이 없네요. 다 속에서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따라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저 작가님한테 이거 여쭤봐도 돼요? 저는 이 영화가 그 사실 두 분이 그 시각장애인 연기를 했다는 걸 넘어서 그냥 두 분의 표정이 그 어떤 것보다 말을 많이 해주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표정을 보게 되는 힘이 있는데 그 두 분의 표정 중에 어떤 얼굴 이게 좀 기억에 남으시는지. 너무 많은데 무엇을 그러면 좋을까요? 뭔가 그 전에 얼굴이라는 거에 힘에 대해서 좀 말하고 싶은데요. 마지막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정영이가 너무 사실 걸리고 맞아요. 계속 마음이 너무 쓰여요. 그 정영이라는 사람이 정영이가 우환을 겪기 전에도 노동하고 그냥 화장실 못 가고 이런 씬들에서도 사실 가슴이 너무 아프거든요. 이 여자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어떤 시대를 통과했는지 어떤 노동 환경을 통과했는지 알겠으니까 그냥 그 여자가 뒷모습만 보여주면서 걸어다니기만 해도 정말 가슴이 아픈데 마지막에 얼굴이 공개되잖아요. 근데 그 얼굴을 다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왜냐면 안 못생겨서. 그리고 뭐 그 얼굴에 대해서 사실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이 이 영화가 정말 원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그 얼굴 너무 예쁜데요? 라고 왠지 다른 관객들이랑 말하고 싶어서 그 여자 예쁘지 않아요? 라고 심지어 제 친구랑 너무 닮아서 너무 친근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스텝하고도 되게 그래서 이제 끝나면서 이 여자가 뭐가 어때서라고 외치고 싶은 그래서 그 여자의 어떤 미추의 정도를 굉장히 섬세하게 조절을 하셨을 텐데 각자 그 여자 얼굴 보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기자님 너무 궁금해요. 일단은 저는 사실은 그 얼굴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가 막 엄청 막
힘들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저의 기준은 사실은 예쁜 얼굴 만들겠다, 못생긴 얼굴 만들겠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르뽀적인 얼굴을 만들어내야겠다. 그리고 막 제가 만화 작업을 했을 때도 만화를 보다가 갑자기 르뽀적인 그 감정으로 전환이 되는 효과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화도 보면은 맞아요. 제가 그린 만화는 약간 이제 단색으로 칠해져 있단 말이에요, 만화들이. 근데 마지막에 정명이만 약간 이렇게 스케치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갑자기 이제 그림체가 달라지면서 그게 르뽀적인 영역으로 확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저희가 이제 뭐 박정민이란 배우가 나오고 권혜영이란 배우가 나와서 너무 이제 기가 막히게 연기를 하는 영화를 봤지만 마지막에 나온 얼굴이 이게 갑자기 이제 영화를 보다가 어떤 영화적 세계 안에 여기 오는 관객분들은 다 일정 부분 영화라는 것을 본다라는 약속을 하고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 봐도 박정민인데 그냥 아닌 척하는 거를 봐주면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여기 잘한다 그러면서 보는데 사실은 내가 무서워지잖아요. 아니 근데 마지막 순간에 약간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내가 영화를 보고 있다라는 그 안전망 안에서 예를 들면은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갑자기 이게 덜컥 열려버리는 느낌을 좀 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차원의. 다른 차원의 되게 사실적인 뭔가 나왔을 때 느껴지는 당황스러움 이제 그런 거를 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얼굴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에 이 아들이 묵인하려고 했던 아빠의 죄가 훨씬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 전에도 잘못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니까 얼굴이 그렇게 힘이 센 거예요. 그 맞아요. 누군가의 얼굴을 눈, 코, 입을 구체적으로 본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아주 못할 짓을 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그게 이 얼굴이 어리사는 굴이어서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눈, 코, 입은 진짜 힘이 센 거구나라는 것이 저에게 진짜 큰 메시지였고요. 아까 그 인상적인 표정을 여쭤보셨는데 저는 그 박정민 배우님 뭐 짜증으로 유명하시지만 사실 그래서 모두 웃으시잖아요. 유명하셔서 그런지 더더욱 저는 그러니까 짜증 아닐 때 되게 묘한 지점의 웃음을 할 때 놀라는 것 같아요. 그 젊은 연규 하실 때 술집 가가지고 좀 순박하게 술 받고 이럴 때 웃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뭔가 삶에 미숙한 사람처럼 웃고 맞아. 그때 되게 순박하고 바보 같고 너무 무력해 싫었고, 보이고 싫었고 싫었고. 근데 약간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기 싫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그 얼굴이 그 웃을 때가 되게 묘했어요 특히. 그거는 이제 저희 그런 걸 이제 유도하기 위한 작전이었죠. 그게 젊은 임영규가 지금까지 자기를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위치로 지정하면서 살아왔는지가 네. 약간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그 웃음이 나오기 전까지 그냥 근면성실한 젊은이 같았거든요. 근데 그렇죠. 딱 그 웃음이 나올 때 이게 모멸감이 약간 이해가 가요. 맞아요. 좀 사실 만화나 이런 시나리오에는 이명규가 웃는다라는 지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이제 준비하다가 좀 웃어보면 막 이렇게 또 사람들 좀 윗사람들 앞에서 웃어보고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어렴풋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임성재 배우가 연기한 백주상이 사진을 찍어 주잖아요. 줘요. 그때 막 예쁘게 웃어봐 임마 뭐 이러고 제가 성재랑 그 전에 이제 뉴토피아라는 작품을 촬영하고 바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합이 맞을 대로 맞아져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배우가 상대 배우가 편하면 약간 무장해져야 되는 게 있거든요. 내가 뭘 해도 다 저 친구가 받아줄 것 같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어서 그때 한번 제가 이렇게 좀 낄낄낄 웃어봤었는데 그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 모니터로 볼 때. 그래서 이런 어떤 웃음을 특정 포인트들에서 좀 사용해주면 김동완의 캐릭터가 조금 더 입체감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제 좀 그렇게 했었죠.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웃음이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울 것 같지만 사회적 경험을 통해 습득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웃음의 방식도 보통은 거울을 통해서 배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나. 근데 이명규라는 인물은 평생 살면서 자기 웃음을 스스로 본 적이 없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웃음이라는 것이 묘한 그 다른 진동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삶의 최선의 선택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일로서 그 약간 처절한 느낌이 있는 거죠. 살아남기 위한 네. 약간. 맞아요. 처절하고 어색해요. 네, 어색하죠. 영규의 웃음이라는 게. 왜냐하면 자기 웃음이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한 고뇌거든요. 그 어색하게 느껴지는 어쩌면 제가 잘 못 웃어서. 제가 평소에 못 웃어요. 지금 잘 웃으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웃기면 웃는데 뭐 사진 찍을 때 웃어보세요, 뭐 웃으세요, 뭐 이러잖아요. 특히 신인 때는 이제 막 기자님들이 약간 강요하거든요, 그 웃음을.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웃어요. 그러니까 웃는 거가 저는 약간 좀 끔찍하거든요. 내가 웃는 내 얼굴이. 그 웃기지 않을 때 웃는 내 얼굴이 저는 좀 끔찍하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런 지점들이 저도 모르게 표현이 된 것은 아닐까. 네. 난 아예 얼굴 표정 하나 만들었거든, 웃는 표정을. 감독이 뭔데? 표정 보여줘. 어때요? 배우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 아니, 표정. 항상 지적을 당해요. 아 이거 진짜 가짜 웃음이라고 제가 항상 이거 좀 보라고. 한편 그 권혜호 배우님 한 15분 정도 독백하면서 이제 그렇죠. 모든 것이 전말이 드러날 때 그 연기를 앞에서 직관하셨잖아요. 저는 그때에 보여주신 것이 그러니까 한국 영화에서 패상신의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될 모습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이 이 자연 발생적인 박수. 아무도 치라고 하지 않았는데 근데 그걸 정말 가까이서 보셨고 또 하실 때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시는 그거 리허설도 없이 한 번에 가셨다고. 네, 리허설은 없었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저 역시 막막했기 때문에 그냥 은상호 감독에게 그냥 쭉 할 테니까 봐줘 하고 이제 들어가서 했던 기억이 있고 근데 그냥 마음은 딱 한 가지였어요. 어떻게 그 장면을 이명규의 변명의 장면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사람의 장면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변명은 상대의 입장에서 위치가 근데 설명은 어쩌면 완전히 나의 입장에서의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감정 이런 것보다 그냥 열심히 설명해줘야겠다는 생각 설득도 아니고 그냥 설명 그런 정도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얼굴은 제가 어떻게 했는지는 토론토에서 처음 봤죠. 아니 배우님이 연기하시면서는 본인 얼굴을 못 보신 거니까. 네, 그리고 또 이것도 끼고 있으니까 모니터 보는 것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제가 또 모니터 옆에 잘 안 갑니다. 원래 촬영하고 나서. 토론토에서 그 장면에 얼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쑥스럽죠. 저는 늘 쑥스러워요. 솔직히 내가 봐도 찢었다 이런 생각이 아예 그런 생각. 야 잘한다 이런 생각이 잘한다. 아니, 그 항상 배우들은 항상 장민이 선배님 첫 촬영 아니었어요? 첫날 첫 촬영이었죠. 첫날 첫 촬영이었어요. 아버지가 엄마 죽였어요 한 다음에 나오는 그. 네, 첫날 첫 촬영이었었고 그 다음날 제가 이게 모니터를 안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어떻게 했는지가 잘 모르니까 그 다음 촬영 때는 드디어 그 다음 마지막 촬영이 도장 가게에서의 장면이었는데 촬영을 한참 하는데 갑자기 연상 감독이 선배님 오늘 너무 젊어요. 젊어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런가? 근데 영화를 보면서 알았죠. 너무 젊었다. 아니 근데 그 선배님이 그때 로카르노 영화제인가를 갔다 오시느라고 네, 맞아요. 갔다 오셔서 첫 촬영이 그 집 촬영이었는데 정민 배우는 그걸 많이 찍어놨어요. 과거도 찍고 뭐 현재도 찍고 찍어놨었는데 이제 계속 걱정을 한 거예요. 정민 배우는 이제 이게 싱크가 맞아야 되는데 근데 나보고 계속 와서 감독님 싱크 맞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내가 내가 그러면은 선배님한테 말씀드릴게. 너랑 맞춰달라고 내가 선배님한테 말씀드릴게. 아니야,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나 지금 없는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라고 하고 있나 했네. 그래서 선배님한테 정리 좀 해주세요. 보여드리자.
편집본을 한번 앞에 찍은 걸 보여드리자. 내가 그래서 참고를 하시라 해가지고 근데 선배님이 항상 저는 이제 약간 선배한테 뭘 준비해가지고 이런 식이 뭐 도움이 되려고 뭐 준비를 하면은 잘 안 보세요. 장인이야 장인. 편집본을 틀어놨는데 계속 여보세요? 잠깐만 그러면 이거를 편집본을 끊어야 돼. 말하는 거 계속 그러면서 그래서 이거 어떡하시려고 하는데 약간 이제 우리가 불신이 좀 싹 텄던 것 같아요. 지금 선배님이 제대로 보지도 않고 하다가 불안. 그거를 그냥 한 번에 보는 거야. 완전히 뒤통수. 이거 계획이 있었다. 이거 일부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막 연습 안 하는 척하다 갑자기 막 한 점씩 넣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로카르노에서 오늘 비행기에서부터 준비했다. 비행기에서부터 막 준비했다. 대사 막 새까맣게 써가지고 약간 쉬는 척하면서 갑자기 막 맞아. 이거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박재민 배우 엄청 그날 촬영 끝나고 엄청 좌절하고 그랬어요. 왜요? 밖에 나와서 막 쭈그려 앉아 있고 막 그랬어요. 언제요? 우리가 다시 다 뺏긴 거지. 충분히 근데 압도당하긴 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있어요. 압도당하죠. 당연히 압도당하고 제가 제일 가까이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는 걸 직관. 너무 놀라웠어요. 그 모두가 다 스태프들이 다 집중해서 봤고 정말 15년 동안 누가 카메라 롤하고 15분 동안 연기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한 사람이 15분을 카메라 켜놓고 연기한다는 거는 영화 촬영에서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달리를 깔아놨는데 천천히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선배님이 막 자기 호흡을 하시니까 촬영 감독님이 잠깐만 더 들어가면 도착해버렸어. 근데 계속 하시니까 뭐야 돼. 원래로 치면 한 5분 정도 됐을까요? 끊어가실 생각이었어요? 네? 10분 정도? 모르겠어요. 이제 시간은 지켰는데 사실은요 어려운 순간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요 이게 누군가가 주고받는 일이라면은 변수가 꽤 어려운 변수와 그다음에 모든 걸 했는데 혼자의 그냥 독백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나 그런 거 없었던 기억이 나요. 말씀 잘하셨어요. 15분을 이제 혼자 하시잖아요. 자 반대로 나는 어떡해요? 15분을 듣고 있어야 되잖아요. 촬영하는 동안. 엄청 잘했어 근데.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저거를 지켜봐야 되는 내 마음은 한 명도 생각을 안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난 사실은 그 박배우한테 더 놀랐어. 왜냐면은 리액션이 그러니까. 그 여기 영화에 들어가 있는 그 듣는 리액션 있잖아요. 그게 막 점층적이야 되게. 상조여다. 연상호상. 연상밖에 줄 게 없네. 촬영장에서 이러고들 그렇죠. 계시나 봐요? 네. 한 10분의 1 정도 순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얘기 너무 재밌죠? 근데 제가 약간 한 10시 15분, 20분 이렇게까지라고 들었는데 시간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네, 그래서 근데 또 여기 이 얼굴 집이는 관객분들 질문 맛집이라고 제가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객석에 마이크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또 오늘은 이 얼굴로 만든 컬러링북 질문하신 분들한테는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마이크 갖고 계신 분들이 들으실 거래요. 네, 그럼 하나 둘 셋 손 들어주시면 이슬아 작가님부터 한 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일 먼저 들어주신 한쪽 팔이 다치신 저 선생님인데 네,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사이드에 계신 깁스를 하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지막 씬에서 정민 배우님이 어떤 감정으로 우셨는지 여러 번 들었는데요. 제가 감히 느낀 감정을 말씀드리면 저는 엄마한테 미안한 감정도 들었을 거고 그리고 아빠한테 느꼈던 배신감이랑 혐오감이 조금 많이 커졌을 것 같이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이후에 아빠랑 닮은 아들이 결국에는
아빠를 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혹시 살해라고 하신 거죠? 살해. 살해. 그래가지고 혹시 배우님들도 아빠를 살해하지. 그래서 배우님들도 혹시 그 이후에 부자관계가 어떻게 될지 상상 혹시 해보셨을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분이 혹시나 킬러가 된다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킬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살해라는 말이 저렇게 산뜻한 말투 속에 있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너무 다정하네요. 살해하지 살해를 않을까? 하지 않을까요? 죄송한데 팔이 왜 다쳤는지 물어봤어요. 무슨 일 하세요? 와 역시 남다르세요. 네? 뭐라고요? 투잡지다가 넘어졌어요. 투자요? 투자. 근데 더 물어보면 다칠 것 같아요. 네. 질문이 뭐였죠? 그 마지막 감정, 울 때의 감정. 올때 감정은 뭐 제가 여러 군데 얘기했지만 그냥 그 사진을 처음 봤을 때의 이제 저도 모르게 들었던 슬픈 감정들이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일 텐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어떤 배신감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어쩌면 이 임동환은 아빠한테도 미안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괜히 굳이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오히려 임동환이라는 사람이 이명규와 앞으로 같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감정이지 않을까? 내가 그 마지막 울음에 대해서 사실은 그 촬영할 때도 박 배우가 이거 어떤 감정이에요, 뭐 어떤 이유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얘기를 잘 못했거든요. 내가 얘기 잘 못하고 그냥 뭐 울면 되지 뭐. 내가 지금 질문을 받았는데 나 지금 생각이 났어. 왜 이제 생각이 나요? 지금 생각이 났어. 뭐예요? 그러니까 근데 영화에는 안 나오는데 만화책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 화장을 한단 말이에요. 화장을 하는데 그 이모들이 곡을 하는데 그냥 아이고 이렇게 곡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임동환이 그 김수진 PD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 엄마가 죽었는데 눈물이 안 나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마지막이 곡을 하는 거였어. 그때 엄마의 화장을 할 때 곡을 못했던 곡을 마지막에 하는 거였어. 근데 그걸 내가 계속 잊고 있고 그러고 영화를 찍어버리겠어. 하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영화에서 화장한 점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이후에 부자관계도 여쭤보셨어요. 이후 이 결말 이후. 어떻게 좀 저는 가끔씩 이 순간들이 생각은 나겠지만 평소처럼 살았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좀 측은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괴물처럼이라고 믿고 있는 아버지예요. 근데 누가 봐도 보편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냥 가장 그런 얼굴의 엄마의 모습을 본 확인한 아들 입장에서 이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누군가의 시선에 의해서 결정돼 버린 아버지의 삶이 되게 측은해 보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개인적인 경험인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한테 씻지 못할 잘못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저는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연인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려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저 사람이 너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묻어두더라고요. 저 사람이 묻어버리기 전에 내가 묻어두고 가끔씩 생각나는데 그것도 애써 다시 제가 이렇게 덮어두고 다시 그를 사랑하면서 살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임동환은 더욱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임영기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결정적인 날 밤에 아빠 살인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들이랑 다행히 저는 그 다음 장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특별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 근데 그런 고민정도 했을 것 같아요. 대략 그날 사건보다도 그날 사건 때에 아들에게 했던 그런 일가에도 너가 이해하지 못한 너도 쓰레기라고 기생충이라고. 기생충이라는 말을 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제가 삐졌을 텐데 어떡하나 이 정도의 생각 그 이상은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가끔 인간관계에서 미안함이란 감정이 그 관계를 계속 가져가게 하는 동력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오, 덕분에 이런 복합적인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권혜호 배우님이 이번 질문자 골라주세요. 네. 하나, 둘, 셋. 육성으로. 누구요? 예? 누가 하셨어요? 저기 반팔 검은 티 입으신. 네 저기 네. 네네. 남성분 네. 진짜 되네. 그 장면 중에서 뭐라 해야 되지? 일단 그 옛날 그때 옛날 그 해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때 그 아내를 죽였을 때 뭔가 일부러 같진 않았는데 그때 무슨 감정이었을지가 모르겠어요. 임양규가 아내를 죽이는 순간. 네. 우발적인 거겠죠? 네. 감독님서 뭐 우발적으로 사실은 죽인 건데 이제 그것을 자신의 모멸감을 자기 인생에서 밀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그 행위 자체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 같고 임명규가 그 전에 이제 그 정영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분명히 이 년도 나를 뭐라고 하지? 2년도 나를 속인 거야.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자기가 한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맞아요.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명규는 사실은 이제 이제 자기가 저지른 잘못 정당화시키는 그 에너지로 사실은 도장을 파왔던 거고, 그래서 장인이 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성취를 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명규는 내재적으로 엄청난 고통과 죄의식이 있지만은 그것을 압도하는 그 자기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그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이 이후에 이거 질문이 몇 번 있었어가지고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둘의 관계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이명규의 도장의 밸런스는 무너졌을 것이다. 물론 이제 도장이라고 하는 이명규가 글씨 어쨌든 그 유명해진 거는 막 화려한 글씨체가 아니라 어쨌든 도장은 밸런스인데 분명히 그 밸런스는 무너졌을 것이다. 더 이상 도장을 파지 못하는 자기 손을 막 파고 있고 막 권혜우 선배. 아, 마지막까지 안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이제 박정민 배우님 차례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균열의 칼날 빨리 보고 온 깜짝 놀랐습니다. 우원박 배우님과 이슬아 작가님과 권혜영 작가님 다 좋아하는 영화 잘 봤는데, 저는 그냥 영화에 나왔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 정영이가 남편한테 그렇게 묻잖아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착한 척을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이제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도 계속 그 질문이 이제 맴돌거든요. 그래서 혹시 작가님이나 감독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좀 모든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지만 착한 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리게 됐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서 착한 척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용인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힘과 권력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 그냥 누구나 다 인정하시겠지만 저는 그냥 단순합니다. 세상엔 딱 두 가지 사람만 있다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아니 세 가지 바보 사람. 근데 저는 그냥 좋은 행동을 하는 좋은 사람, 나쁜 행동을 하는 나쁜 사람만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백 사장이 만약에 사장이 아니었다면 그런 질문조차 어차피 나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1위에 누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주변에 여러 사람 있잖아요. 나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요즘에 그런 생각을 제가 이 영화 찍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 착한 척이라도 해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착한 척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착한 척이라도 하는 사람이 그나마 낫다라는 생각을 해봤었어요. 이 영화 찍고 나서. 눈치라도 보면. 저도 이런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이 영화 보고 위선이 너무 위험한 것 같기도 한 거예요. 저는 그 얼굴이라는 영화가 그 촬영 장비 든 사람을 되게 경계하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 사진 찍어주는 사장도 그렇고 그 PD 그 두 사람을 여기 무서운 사람을 천지예요. 너무 무서워요. 옆에 누가 아닌데 앞에서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셔서 근데 상당히 경계해야 될 물건이죠. 카메라라는 부분은. 그리고 뭔가를 이야기해서 가공하고 편집하는 사실 작가라는 놈들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경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진짜 윤리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해야 되는 게 작가들인 것 같은데요. 카메라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PD 특유의 위선이 있잖아요. 그게 너무 가증스럽잖아요. 아, 연기를 또 너무 잘하셨어요. 그건 너무 많이 데이셨나봐요.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래서 위선이 너무 무섭기도 하다. 동의합니다. 마찬가지로 몇 번 동일한 질문이 그 GV 때 몇번 나왔는데 사실은 또 제 질문을 답을 잘 못 드려가지고 몰카 아닌 게 어딥니까? 정영이의 그 질문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과 악의 입체성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백주상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쨌든 그 시대의 사장들이라고 하면은 월급도 잘 떼먹고 그치. 노동 강도도 엄청나게 세게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제 거기 설명 나온 것처럼 백주상은 돈도 안 떼먹고 돈도 잘 주고 뭐 용돈도 주고 하는 되게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한편에서는 사실은 어떤 뭐 성적 착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자행하고 있었는데 그 시대는 사실은 그 성적 착취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자본적인 그 성장 중심주의 시대다 보니까 그 성장 중심주의 시대에서 선한 게 훨씬 선한 거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정영이가 물어봤던 거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좋은 사람이면서 혹은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면서 대부분 나쁜 사람일 수밖에 없거든요. 어디에서는 좋은 사람이고 어떤 관점에서 보면 나쁜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이제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의 입체성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질문처럼 이런 사람이나요, 이런 사람이나요 라는 것보다는 실은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 선과 악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입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게 아닌가. 멋있다. 장난 아니야. 생각 없이 만드는 게 아니야. 금방 2시간 만에 시나리오 써도 이 정도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생각으로 똘똘 뭉쳐 계신 연창호 감독님께서 질문 좀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저기 손 드시는 왠지 손 들고 계시는 왠지 쉬운 네, 질문 안경 하실 것 쓰시고. 같아요. 쉬운 질문이야? 그래픽 노블로 먼저 봤던 작품이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처음부터 이거 영화로 만드실 생각은 아니셨을 거잖아요. 영화로 만들었을 때 이렇게 입체적인 인물들로 이렇게 이야기가 막 계속 되고 있는 게 어떤 감정이신지, 그리고 다음 그래픽 노블도 이야기가 있는지.
일단은 다음 그래픽 노블 이게 그래픽 노블 작업이 너무 제 만화 작업도 최규석 작가랑 많이 했었는데 이제 뭐 최규석 작가하고는 이제 조금 각자 작업을 그냥 같이 작업 지금도 하는데 좀 최규석 작가도 개인 작업도 하고 최근에는 좀 소설가들이랑 좀 협업을 해가지고 책을 좀 내고 있고요. 몇 개 더 나온 것 같고 이번에 얼굴이란 작업을 하면서는 느낀 거는 아 이게 이야기의 운명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래픽 노블 작업을 했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책이 잘 안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픽 노블이라고 하는 그 세계도 낯설지만은 그 세계에 어울릴 만한 이야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그 그래픽 노블이라는 형태로 최대한의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렇게 많이 안 팔리고 사람들 입에 회자도 되지 않고 약한 형태가 되다 보니까 한동안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이야기는 그렇게 대중들이 이해할 만한, 좋아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다. 즐길 만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오해를 굉장히 몇 년 또 넘게 하고 있다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니까 아닌데 이거 몇 년 만에 어떻게 각성이 된 거죠. 이거 아닌데 분명히 좋아할 만한데 해가지고 사실은 좀 영상화 작업을 추진을 해봤던 거고 이렇게 또 이 훌륭한 배우분들과 영화를 만드니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즐겨주시는 이야기라는 게 저는 이제 아니 같은 이야기인데 왜 그래픽 노블 10만 부는 팔렸어야지 영화로 만들어서 100만 명이 보면은 근데 어쨌든 그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그 타이밍과 매체와 이런 것들의 어떤 게 있지 이야기 자체가 뭐 대중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 자체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그것도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원작 만화를 그리기도 하셨으니까. 근데 직접 그렇게 그렸던 얼굴을 어쨌든 카메라 앞에서 배우분들이 막 연기를 하는 걸 보신 거잖아요. 물론 그 전에도 많은 작품을 하셨지만, 근데 좀 우와 내가 그렸던 저 얼굴을 저렇게 살아 움직이냐 막 이런 좀 특별한 느낌이 있지 않으셨어요? 제가 배우분들한테 뭐 예를 들면 아 이거는 꼭 이렇게 해줘라 막 하는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냥 배우들한테 좀 맡기는 편인데 사실 제가 마음 먹은 장면이 있었어요. 혹시 만화를 보신 분들 보면은 그 이명규가 나를 기다리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막 눈이 이렇게 돼가지고 말 톤이래요. 뭐 이해 못하면 기다려야 하는데 내가 원했던 톤이 이거였거든. 그리고 만화에서 그 장면이 나 너무 좋아가지고 권혜영 선배님이 어떻게 하시든 간에 이거는 만화처럼 해달라고 얘기해야지 라고 마음을 아예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전혀 다르게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셨는데도? 아니 얘기 안 했죠. 너무 다르게 하시는데 좋아가지고 아예 그 얘기하지 말자 그냥 이대로 가자 그냥 그렇게 했었어요. 이 매체와 이거에 맞는 얼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묘미를 좀 만화랑 또 비교해서 읽으면 더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열기를 감안해서 한 지금 마지막 질문 정도 받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한 분 더 네 제가 부를까요? 그러면 마이크가 그 제일 뒤에서 손 드신 뒤에서 두 번째 줄인가요? 네네네네 회색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사실 영화가 다 끝나고 다시 초반으로 돌아가서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초반 부분에 박정민 배우님 뒷모습이 나오면서 영화의 제목이 나오게 됐는데 뒷부분의 내용을 몰랐을 때는 얼굴이라는 제목과 다르게 뒷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이게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영화를 다 보고 나서는 이 뒷모습에 숨겨진 여러 가지 의미가 더 있을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어머니의 그동안 계속 보이지 않았던 얼굴일 수도 있고 혹은 아버지의 이면이 담긴 모습일 수도 있고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얼굴이라는 타이틀, 제목이라는 것을 초반에 배치한 이유가 무엇이었을지가 궁금해지게 돼서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렵습니다. 다 생각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육화돼서 연출을 하기 때문에 생각은 있는데 그게 말로 표현이 안 돼. 분명히 생각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 건데. 맞아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직관적. 직관력으로 한 건데 이게 언어로 잘 표현돼야 되는데. 네. 일단은 제가 만화책 표지를 제가 그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있고 그 정령이 얼굴이 거의 역광처럼 실루엣처럼 돼 있는 거기에 가운데 얼굴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영화 타이틀이 비슷하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만화책 표지랑. 근데 이제 영화는 이제 그 실루엣으로 표현하는 거는 너무 이제 표현주의적이니까 아예 뒤통수에 박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가면은 약간 지어내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정령이라든가 이런 사람 정령이를 저희가 이제 뒷모습을 많이 팔로잉을 했단 말이에요. 그냥 뒷모습을 보는 거죠. 다음 GB가 있나요? 혹시? 내일 생각해봐요. 제가 내일까지 생각을 해서 내일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내일 오시는 분. 이거 내가 지금 이유 분명히 있어요. 네, 마이크 말을 잡으시면 못하는 이 질문부터 뭔지 아시죠? 네. 근데 저는 두 분의 얼굴이 정말 많은 말을 하는 영화라고 느낀 거 플러스 그 신영민 배우님이 정령의 역할 하실 때 어깨 쪽지와 뒷모습도 연기를 하는구나. 내가 누군가의 저 팔을 보면서 저 사람 저런 것 같다고 느끼는구나 라는 거를 좀 새삼 체험하는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좀 놀라운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네. 이 질문의 답은 내일 들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짧죠? 네. 근데 너무 아쉽지만 네. 끝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도 오실 거니까 네, 한 분씩 오늘을 같이 하신 소감 얘기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서점의 운명이랑 극장 운명이랑 조금 닮은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시대의 여러 변화 속에서 저희 각자 분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서점에서 느끼는 어떤 쓸쓸함이랑 아쉬움을 배우님도 감독님도 극장에서 느끼신 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여럿이 힘합쳐서 꽉 채운 장소를 보는 행복감이 저한테 되게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눈에 담는 동안 되게 좋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작년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환대를 기대라는 표현 적절하지 않고 그냥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굉장히 뭔가 재미있고 나를 흥분시키고 재미있는 작업이 될 거라는 정도의 마음으로 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나도 다양한 영화를 제작하면서 안전판을 깔고 다양한 마케팅 대상을 삼고 뭐 하잖아요. 기획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영화는 관객분들에게 관객으로서 대접하는 그런 영화였다라고 저는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상이라는 말이 무색하죠. 예상도 아니고 그냥 어쩌면 우리만의 추억으로 남았을 수 있는 영화일 수도 있었죠. 안 볼 수 있어요, 이 영화를 이후로.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요즘에 이제 작년에 촬영했던 그 시절을 돌이켜 보면 단 한 번의 감독님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 어떤 방지턱 같은 느낌이 없었거든요. 쭉쭉쭉쭉 가는 느낌이었어요. 촬영을 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는 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작품들이 계속 어딘가에 좀 걸리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항상 있는데 이거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새도 없었던 것 같고 모두가 약간 이 환경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막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보완을 막 서로가 다 해주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현장에 있는 사람을 믿고 갈 수 있었던 현장이었던 것 같고 그런 영화가 어쨌든 이렇게 관객분들에게 사랑도 받고 이렇게 GV도 여러 번 할 수 있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참 운이 좋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그렇게 바라고 시작한 것이 아닌데 너무 큰 선물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출판계의 어떤 선배님이시죠. 네. 그 출판계의 어떤 중심에 계신 저희 이슬아 작가님. 그 제가 듣기로는 이제 GV나 이런 제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좀 고사하시는 성향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또 저희 영화에 호감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바로 오늘 또 특별히 승낙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또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OTT 작품을 좀 한동안 OTT 작품을 많이 했었고 그 전에 했던 작품들은 좀 되게 큰 작품들이어서 GB를 저 진짜 오랜만에 한 것 같아요, 사실은. 뭐 OTT 작품들은 사실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막 홍보가 그렇게 힘들질 않아요. 뭐 제작 발표 한번 하고 그다음에 라운드 인터뷰 한번 하고 오픈 공개 딱 하면은 끝이에요. 이제 그냥 홍보 자체가 약간 좀 매뉴얼하게 고급지죠. 네. 대규모로 네, 이렇게. 조금 그 고급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이게 딱 업로드가 되는 순간 이제 조금 이제 순위 좀 찾아보고 한 일주일 정도 찾아보다가 아 이거 뭐 이렇게 됐구나 하고 그냥 다음 뭐 넘어가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가 일단은 지금 저희 토론토 영화제 때부터 지금 하루도 안 쉬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저 거예요. 너무 피곤해요. 한 달째 지금 하는데 아 이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 흥분되는 경험이고 너무 재미가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만나서 저희 단톡방이 있는데 제일 많이 말 제일 많이 내가 봤을 때 좀 걱정되죠. 완전 도파민 중독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모든 게 끝나면은 어떻게 해요? 이 도파민을 어떻게 어디서 채울 것인가? 어떻게 해요? 많이 울겠죠. 제가 알기로는 그 약간 그 뭐지 IPTV 런칭을 위한 인터뷰까지 따로 하신 어제 거예요. 어제 한번. 난 이런 사람을 처음 봤어 진짜. 정말 발로 많이 뛰었습니다 이 영화. 근데 죄송한데 세 분이 뭉쳐 계셔서 더 시너지가 나서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거야. 좀 떨어질까요? 하여튼 근데 사실은 이 기억이 사실 저도 영화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한 달 동안 맨날 무대 인사 갔다가 GB했다가 막 토론토 영화제 갔다가 거기서 토론토 영화제도 인터뷰하고 막 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의 그냥 약간 도파민 중독 상태로 뭐한 달이 가다 보니까 누가 얼마 전에 그 고교원 배우가가 나보고 이거 한 달째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너무 중독 상태라 술 잘못 먹다가 사고 칠 수 있다. 항상 그 공허해질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정도로 진짜 너무 지금 약간 재미있고 아마 이 얼굴의 이 홍보 마케팅과 지금 결과는 기억에 되게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관객 덕분이다. 그죠? 네, 박수.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어떤 면에서 이 영화의 어떤 개봉 후의 역사는 여러분들이 같이 써주고 계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저도 오늘 그냥 한 자리 껴서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너무 아쉽네요 시간이. 네 분 다 너무 재밌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내일 GB에서 오늘 못하는 얘기를 하고 다 같이 인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